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무엇이 있는지 핫이슈들, 특징주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좀 힘이 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시장에 이게 없었던 모습이 아니라 네. 하나의 모습이죠. 주식시장이 우리가 하루에 뭐 종목이 5, 6%씩 올라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빠지는 날도 있고 하나의 일상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접할 때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 우리가 분산 투자, 내 돈 갖고 해라, 그 원론칙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조금 어려운 시기, 견뎌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혹독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날도 있으면 하락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워낙 과하게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정말 징그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잘 버티는 수밖에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버텨볼지 알고 버텨야겠죠? 하나씩 상황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네. 날이 좀 요즘 우중충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잠깐 오늘도 저는 여의도를 넘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무래도 바람이라든지 비 때문에 그런데 바람 때문에 지금 누리호 발사를 좀 연기한다, 지금 그 얘기로 하루 연기를 한 겁니다. 일단 뭐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뭐 물론 발사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바람이 이렇게 워낙 세기 때문에 하루 연기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됐다라는 것에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우리가 이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런 연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뭐 이러한 원인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주였던 한국항공우주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종목을 갖고 계신, 우리 이제 시장만 봐야 되니까 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혼돈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나는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전에 이슈를 가지고 이 기대감만 갖고 투자할래, 트레이딩 할래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필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와중에 하루 연기가 되면서 오늘 좀 투자자들이 발을 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밑꼬리가 좀 달렸어요.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사면서 특히 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낙폭을 다 만회해 가고 있는데 어려워요. 이번에 성공한다면은 더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겠고, 성공하더라도 이슈 제로 소멸로 볼 수도 있겠고, 참 이벤트가 있는 이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게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2번 연속 실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가 지금 추가적인 일정은 없어요. 추가적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좀 조심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성공을 하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모멘텀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한번 매도 의견을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오늘 일단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 미래가 불확실해서는만은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이제 반반이죠. 성공과 실패. 근데 성공했을 경우에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또 재료 소멸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데 얘네들은 사는 이유가 우리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그래도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을 보는 게 좀 뭐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막말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고요. 미약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 더군다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다? 그럼 이거 매도가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런 차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 때문에 버틴다?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단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작년 11월부터 어떠한 방송에서든지 계속 고점 논란이 있을 때도 사세요, 보유하세요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뷰를 바꿨습니다. 제 개인적인 뷰는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차트라면 한번 충분히 다들 이익이 났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이슈를 보고 혹은 단기적인 기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차영 소장님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항상 눈높이를 높게 보자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원했던 내가 예상했던 가격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현금을 마련하자,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봤을 때 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을 못합니다.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오늘 리포트도 좀 좋게 나왔는데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창 소장님 어떤 키워드, 어떤 종목,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하고 나면 이게 항상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현재 처음 띄우는 거지만 우리도 그 KT 위성이라든지 여러 인공위성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위탁 생산에서 발생한 건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걸 총괄하는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한국항공우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셔야 되는데 이건 좀 중기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게 지금 누리호의 그 엔진 부분에 발사체 부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또 수출 모멘텀도 있죠. 무기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응축돼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단기적 시각에서는 매도, 중기적 시각에서는 좀 조정을 좀 받고 나면 그때가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이님이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누리호라도 성공하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성공해야죠. 네, 주식과 사실 그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저희는 어떻게든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충북 오창 공장에 7,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 투자 사실 들려오고 있는 팩트만 체크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LG엔솔이 7,300억을 투자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LG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비유지만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둘 다 우리를 홍기똥으로 만들어버리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북미 고객사라고 부르게 만드는 정말 이러한 기업인데 지금 일단은 조금 전 코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LG엔솔이 현재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년부터 사용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확인됐다, 안 됐다 얘기하기 참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테슬라를 테슬라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미뤄 짐작하고, 이건 얼추 와꾸가 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파나소닉하고 일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LG엔솔한테 이렇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다른 배터리로 또 바꾼다라든지 배터리는 진화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테슬라가 LG엔솔에게 이 물건을 주다가 다른 쪽으로 또 공급소를 바꾼다. 그러면 LG엔솔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해를 보겠죠.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꼭 100% 호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영원히 테슬라가 LG엔솔한테 물건을 준다? 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LG가 여기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전 나름대로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원통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아직까지 논쟁들이 있고 뭐가 앞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지금 원통형을 쓰고자 하는 중소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들에 대한 고객사의 니즈를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지금 이 원통형에 대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나타나는 건 좋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LG엔솔이 이걸 통해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LG엔솔의 현재 지금 자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면 별로 LG엔솔에 부담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테슬라가 워낙 이 전기차 시장에서 큰 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 일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차 박사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전 동의 안 합니다. 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원통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통형이라면 우리가 이제 건전지 갈아 끼운다. 뭐 집에 벽시계 건전지 갈아 그건 원통형이고요. 네. 파우치형은 뭐 이런 걸 파우치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파우치형이 안전하냐 원통형이 하냐는 것은 이거는 이 업계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는 뭐죠?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는 이 원통형이 모든 걸 장악한다라는 거죠. 이런 건데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라는 게 그 각사마다 어떤 모델에 대한 어떤 상황, 그다음에 엔진 이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상황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건 원통형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는 저도 검색해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너무 성급한 단어다. 이걸 좀 선을 좀 걷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략으로 이해를 해야지 꼭 원통형이 우세하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원통형을 쓰고 파나소닉만 한다 그럴 때도 원통형이 각형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다라는 것도 한번 좀 꼬집고 싶네요. 어찌됐든 이거는 뭐가 우위가 아니라 이거는 필요에 따라 쓴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원통형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증설을 한다라는 예. 거는 테슬라와 손잡을 것이라는 그 우리의 시나리오에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오늘 주가로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LG 엔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많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차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단기 악재입니다. 뜬금없는 소리죠. 왜 단기 악재지? 비용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니까 원래 특히 더군다나 이제 유상증자 같이 하면 더 악재죠. 네. 근데 유상증자를 안 하기 때문에 단기 악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내년 하반기 출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무제표에 잡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4년 정도의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2023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기적 관점을 접근해야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지금 LG 엔솔의 이런 전략은 저는 꼭 테슬라만 보시지 마시고 원래 지금 우리가 자동차 업계를 편의상 네. 상중하, 그러니까 급에 따라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눈다라면 상급에 있는 GM이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내재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중하급은 내재화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LG 엔솔이 파고들 수 있는 여력은 더 커졌다. 그런 관점에서 LG 엔솔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자동차업계와 다양한 협업 강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LG 에너솔루션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인플레 충격 비껴갑니까? 이 로봇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 지수가 시장에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 그 물가로 인해서의 그 불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대부분이 인플레 수혜였습니다. 네. 뭐 유가라던가 그렇죠. 곡물이라던가. 네. 근데 인플레 수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게 로봇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이 로봇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고 발화점을 만들었죠. 두 번째는 여기에 새 정부가 네. 불을 지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공식적으로 그랬죠. 총리께서 한 우리나라 로봇 관련 회사에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SNS에 올리셨잖아요. 강남에 로봇을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배달 로봇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닐 수 있게 허용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줬어요. 그러면서 로봇 관련들이 저는 이제 실제로 쓰이는구나. 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새 정부 관련된 어떤 새로운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로봇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특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물류센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로봇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가 내세운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 로봇이라든지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실현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제 걸림돌,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있어서 걸림돌은 이게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될까? 내가 당장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봤을 때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걸림돌은 규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로봇 같은 게 이제 산업 로봇 8,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이 이제 한정된 구역 내에서 코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이 정도가 로봇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을 벌이는 것은 비서 로봇, 네. 커피를 이제 배달하는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현대차가 데리고 다니는 뭐 로봇개 뭐 이런 정도 생각인데 이거는 이 사이의 간극은 엄청납니다. 저도 빨리 앞으로 시대가 발전돼서 정연 아나운서 아니요. 대신 로봇과 같이 아니요.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그런 것까지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미뤄집니다. 영화에 나오는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규제만 갖고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규제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배달 로봇이 있는데 내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보험도 들어야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 소재부터 보험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우리 산업에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은 이쪽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는 자극제를 주죠. 규제가 풀렸으니까 뭔가 만들어보자. 내가 돈을 투자해보자라는 어떤 자극제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좀 지켜봐야지 지금 너무 단기간에 좀 과열됐다. 지금 당장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느끼는 로봇의 변화는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도 좀 잘 안 닦아 쓰시잖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변한 건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옛날에 로봇 청소기 썼을 때 이 아이가 문턱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방 넘겨주고 들어다가 넘겨주고 그랬는데, 네. 네. 그 정도 노력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절대로 로봇이 이 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제자리는 넘겨줄 수 없는데 네. 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정말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비껴나갈 수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는지 혹은 지금 이 하락장에 버텼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또 상승하면 빠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투자 의견 주시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납니다.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저는 현실적인 말씀드립니다. 실용화 때까지는 지금 UAM도 그렇고 실용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버틴다라는 것은 정연 아나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대비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로봇은요, 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지만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기회가 온다면은 더 중장기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을 알아봤고요. 차영수 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